안녕하십니까. 시사경제 시사야 놀자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산가들이 유독 사모펀드 등의 편법을 활용하는 실상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었죠. 투자자나 금융업 종사자들에게도 낯설고 어려운 게 사모펀드입니다. 반면에 소수의 자산가들이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 허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에 관료 출신 인사와 관련된 펀드가 투자하고 인맥을 활용해서 사업을 수주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편법 정리에 활용될 소지가 높은 사모펀드 시장의 벡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해외 투기 자본을 견제하고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사모펀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사모펀드의 자산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국내 기업의 M&A를 활성화할 목적이었죠.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특히 후보자였을 때 재사 신고 기준의 20%를 사모펀드에 출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유독 투자하는 사모펀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모펀드가 소위 쩐주와 정재계 인사들이 묻지마 투자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큽니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는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비공개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재산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운용 주체가 경영권을 행사하지만 외부에서는 투자자 구성이나 경영 현황에 대해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실력자와 자산가가 돈을 넣고 굴리는 과정에서 고급 정보나 인맥을 활용한 투자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인 대신에 고수익 투자처인 셈입니다. 사모펀드를 악용하는 방법으로는 위법적인 투자처에 돈을 넣고 불리는 것과 인맥을 활용해서 정부 인허가가 사업에 투자하고 짬짬이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2018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해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는 정부 인허가 사업에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그 뒤에 정관계 인사 등 특정 세력이 이건히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크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PEF로 나눕니다. 헤지펀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최근 문제가 된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DLS를 담은 펀드, 그러니까 DLF이거나 부동산 메자닌,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메자닌이라 그럽니다. 메자닌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PEF는 강성부 펀드나 이번에 조국 후보가 투자한 코링크 PEF의 사모펀드가 대표적입니다. MBK 파트너와 같은 대형 운용사가 코웨이나 홈플러스 등을 인수할 때 조성한 펀드가 모두 PEF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9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310조 원, PEF는 66조 5천억 원의 큰 규모였습니다. 사모펀드 주 가입자는 연기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총 49인까지만 투자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공개입니다. 아무리 자산가라 해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이 주로 투자자입니다. 특히 PEF는 기관을 인수하려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개인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선언한 강성부 펀드 KCGI에도 상당수 개인이 투자했고,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봐도 간혹 개인 이름이 주요 투자자 LP로 적힌 PEF가 검색되곤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이 1억 원이고 최소한 수건 이상 거래할 수 있는 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입을 합니다. 헤지펀드 운용사 중 머스트 자산 운용이라는 것은 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10억 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은 부동산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376조 원의 사모펀드 중 80조 7천억 원이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뉴욕이나 런던, 파리, 주요 도시의 빌딩을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세금 이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입하지 않고 자산가들 편법을 쓰는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사, PB들은 재산을 상속에 증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공을 들이죠. 세금을 적게 내면서 적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조건을 걸기 때문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주요 대상은 부동산과 대부분 현금이지만은 펀드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증여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한 10년간 3천만 원까지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 환 차익에 대해서도 그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 주식 펀드라면 더 넉넉한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펀드에 정리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금 없이 자녀에게 정리하려는 방법을 다들 자산가들은 찾고 있는데요. 증여세는 동일인, 부부는 동일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증여세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만 18세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2천만 원씩 두 번, 만 19세 이후에 5천만 원씩 또 두 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한 30세가 되는 그 해까지는 원금 기준으로 한 1억 4천만 원을 한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 표준 과세표를 보면은 1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누진세는 없습니다. 5억 원 이하는 20%, 누진세는 한 1천만 원, 10억 이상은 한 30%,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차익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사전 증여는 여러 측면에서 되게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해준다는 목적 외에도 절세나 자금 출처의 소명 자료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신고하고 공제 최초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증여에 한 자금의 투자에 대한 몇 배, 몇십 배가 늘어나더라도 증여의 명목에 추가 납부의 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기됐던 조국 사모펀드가 정려 의혹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부모와 2인 자녀가 투자자인 사모펀드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펀드 투자 후 수익이 나면은 투자했던 부모가 이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펀드를 중도 해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낸 환매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남아있는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형식적으로 자녀가 받은 돈은 펀드 수익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잔존 투자자인 자녀가 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또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중의 절소 효과가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금융당국과 투자업계에서는 신탁 형태의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고객 자산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으기 때문이죠. 사모펀드 투자자 정보가 폐쇄적이라 과세당국의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의 부의 이전 도구로 활용이 딱 좋은 이유가 이 까닭이죠. 어린 자녀에게 빨리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묵어두는 자금이만큼 이왕이면 장기간 운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격인 것이 펀드입니다. 펀드, 그것도 사모펀드. 다양한 펀드 상품 중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가입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1인당 가입 한도는 3천만 원 넉넉한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정령 재산 공개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펀드는 각자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보지 않은 이상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알 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재산 신고했던 20%가 사모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런 이유도 규제를 강화하려면 투자업계의 위축이 또 생기는 그런 딜레마가 또 발생하겠죠. 물론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법 질서가 제대로 된 위기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비과세의 혜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